안녕하세요. 시간이 약이길 바라는 40대 남자 박재영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결국 하늘이 내려주는 복인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제겐 그런 복이 없는 모양이네요.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겨우 내 사람을 찾았다 믿었던 아내도 결국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아픔만 남겼으니까요. 아직 그 아픔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려오지만 이젠 훌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어봅니다. 부디 부족한 제 글솜씨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전 참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쩐지 쑥스러워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부모님은 외동아들인 제가 학교에서도 늘 혼자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모난 데도 없고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나 몰라.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동생이라도 몇 낳아줄 걸. 언제라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줄 수도 없고 말이야. 부모님은 제 사회성을 길러주겠다며 어릴 때부터 각종 캠프 수련회에 수시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인 걸 고치지 못했고 낯선 사람이 가득한 캠프에서 전 딱 죽을 맛이었죠. 안녕? 너도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서 왔니? 나도 그래. 이야, 여기서 게임도 못하고 모르는 애들뿐이라 심심해. 근데 넌 왜 그렇게 땀을 흘려? 아니야. 조금 더워서 그래. 나도 게임 좋아해.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대답했지만 그 친구는 제 반응이 별로였는지 곧 다른 친구에게로 떠나버리더군요. 학창 시절 내내 이걸 반복하다 보니 저에게 소원이라곤 딱 하나뿐이었어요. 제발 내년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특별히 웃겨야 하거나 억지로 공감해주지 않아도 절 이해해주는 친구요. 하지만 그런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리 없었죠. 그렇게 대학교까지 존재감 없이 졸업한 전 성적이 좋아 여러 군데 회사에 합격했지만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제일 없어 보이는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자동차 설비 오퍼레이터였는데 기계 앞에 매뉴얼대로 장비를 조작하고 점검하는 게 주 업무였죠. 동료들과 협력해야 하는 순간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계와 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혹여라도 직원들이 말을 건네는 경우는 대부분 이상 없습니까? 점검 끝났습니까? 같은 짧고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하루하루 사람 대신 기계의 소음과 진동 속에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날도 점심시간이었는데 괜히 안 친한 직원들과 식사하는 게 불편해 괜히 늦장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 식사 안 하세요? 저도 밥될 놓쳤는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드실래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 차마 거절할 용기가 안 나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그 직원은 물류팀에서 사무 보조를 있는 계약직 사원이었어요. 전 벌써부터 스몰 토크를 나눠야 할 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웬걸 그 직원은 제게 식사 맛있게 하라는 말만 한 채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왜 같이 밥 먹자고 한 거지? 진짜로 앞에 앉아만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 그렇게 서로 한마디도 없이 밥을 먹고 나니 그 직원이 제게 음료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공장 자판기에서 몇백 원 안 하는 가장 저렴한 음료수였죠. 덕분에 밥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임들이랑 밥 먹으면 질문도 너무 많으시고 계속 맞장구를 쳐야 해서 체할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조용히 밥 먹었네요. 그렇다고 혼자 먹으면 사내에서 왕따 당한다고 소문이 돌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전 사실 왕따 맞아요. 제가 그 소문의 주인공일걸요? 직원은 제 말을 듣고 3초쯤 놀란 표정을 하다가 이내 푸하하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우린
종종 아무 말 없이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전 그 여자의 묵묵함이 좋았고 그 여잔 저의 무관심함을 좋아했어요. 저흰 그렇게 조금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조심스레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애를 하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본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죠. 사실 그동안 말 못한 얘기가 있어. 나 사실은 고아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날 낳자마자 어느 교회 앞에 두고 사라졌대. 그래서 난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어떤 사람들인지도 몰라. 내게 남은 부모님의 흔적인 김정미라는 이름 3글자뿐이야. 그 사람은 그러면서 당시 장모님이 포대기 속에 넣어두셨다는 쪽지 하나 보여주었어요. 여자친구는 그 작은 쪽지를 지갑 깊숙이 넣어 다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혼자 키울 능력이 안 됩니다. 남편 살아생전 이 아이 이름을 김정미라고 짓자고 약속했어요. 부디 이 예쁜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쪽지 한 통과 함께 버려진 여자친구는 목사님의 보호 아래 자라다 17살 때부턴 혼자 자취를 시작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살게 됐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묻는 것 같아.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세상에 부모도 없고 또 형제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족 관계를 묻는 걸까? 전 그 아픔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평생 외롭게 살아온 여자친구가 제 아내가 된다면 이제 2번 다시 외롭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면서요. 저흰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바로 혼인신고부터 서둘렀습니다. 저나 아내나 결혼식장에 부를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참 서운해하셨지만 아내의 사정을 들으시곤 이해해 주셨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식도 안 올린다니까 참 서운하긴 하지만 너희들 뜻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니. 난 그냥 예쁜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련다. 말도 없는 아들만 있다가 막내딸이 생기니까 참 설레는 거 있지? 저도요, 어머님. 전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절 돌봐주신 목사님이 참 좋으셨지만 늘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절 딸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저도 너무 설레요. 어머님, 아버님, 저에겐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오냐, 그래, 우리 막내딸. 우리 앞으로 정말 사이좋은 가족이 되자꾸나. 결혼 후에도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사랑받으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떨 땐 그 모습이 짠해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은 아내가 사랑에 목마른 아이 같아 보였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 2분께 잘 보이려고 원피스까지 입고 왔는데 어때요? 예뻐 보여요?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니고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네. 어쩜 이렇게 예쁠까. 부모님도 저도 사랑받고 싶어 애쓴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무뚝뚝한 아들인 저보다 자주 제 본가에 찾아가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교회로 나들이도 종종 나가더라고요. 아내 덕분에 가끔은 저도 껴서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재흥이를 30년 넘게 키웠지만 이렇게 가족 여행 온 건 또 처음이네. 사실 재흥이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여행 한번 갈 여유가 없었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막내딸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 같구나. 이래서 내가 딸 하나 낳자고 했잖아. 정미가 우리 소원풀이를 다 해주네. 고맙다, 정미야.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며느리하고 불러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미하고 이름 불러주시니까 더 좋은데요? 그러면 제대로 막내딸 노릇 한번 해도 될까요?
저 두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나는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주말마다 직접 반찬을 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땐 당장 약국에 뛰어가 약을 사오거나 병원 동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당신 덕분에 부모님 얼굴이 다 피신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솔직히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당신을 많이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 당신이 우리 가족을 더 많이 챙기잖아. 혹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라면 며느리 역할에 부담 가질 필요는 절대 없어. 알지?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당신은 내 첫사랑이자 첫 가족이고 첫 운명이니까 저는 늘 그런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저희에게도 큰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죠. 전 아이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지만 아내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아이 많이 많이 낳자. 가족 축구단을 꾸릴 만큼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뭐? 축구단 하려면 대체 몇 명이나 낳아야 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러다 집안 발 디딜 틈도 없겠네. 축구단은 너무 많은가? 그러면 딱 5명만 낳자. 어때? 독수리 오형제도 5명이잖아. 아들, 딸 구별 말고 딱 5명만 낳는 거야. 하지만 아내의 바람처럼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벌써 결혼한 지도 6년이 흘렀고 저희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죠. 아내는 점점 임신 문제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야. 이러다 진짜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당신도 알겠지만 난 가족도 없이 자라서 꼭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내 나이도 벌써 30대 중반이라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해지나 봐. 여보,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당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만 상할 것 같아. 편하게 마음을 가지면 아기도 우리 마음을 알고 금세 찾아와 줄 거야. 당신은 가만 보면 너무 남일처럼 말하는 것 같다. 혹시 나만 아이를 원하는 거 아니지? 당신도 원하는 거 맞지? 평소엔 사랑이 넘치던 아내도 아이 얘기만 나오면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아무도 아이 문제로 재촉한 적이 없었는데 아내는 아이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절 병원으로 부르더군요. 우리 아무래도 자연 임신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근데 그 전에 도대체 왜 임신이 안 되는지 그 검사부터 해보자.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알겠어. 둘 다 검사 받아보지 뭐. 그럼 또 방법이 생기겠지. 그렇게 저도 아내도 호르몬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는데도 임신이 안 된 이유는 바로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자, 이 검사 보시면 아내분 쪽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에게서 약간의 난임 소인이 발견되네요. 정자수 자체가 정상 범위보다 낮고 정자의 운동성도 다소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아예 불임은 아니지만 자연 임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듣고 아내도 놀랐지만 전 사형 선고라도 받은 기분이었어요. 뭐랄까 남자로서 자존심도 조금 상했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진 않겠구나 싶어 허탈하기도 했죠. 그나마 아예 불임은 아니고 수천 분의 1의 확률로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그나마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검사지를 들고 아내와 병원 밖으로 나서는데 전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바랬는데 내 문제 때문에 당신 꿈도 못 이루게 됐잖아.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낸 제 사과를 듣고 크게 한숨을 쉬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이게 왜 사과할 일이야. 요즘은 난임 부부들 엄청 많다잖아. 방법은 찾으면 있을 거야. 뭐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시술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보자. 아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었지만 전 정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아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못난 남편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흰 바로 난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난임센터에서도 임신이 쉽지 않겠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남편분의 정자 상태를 종합해보면 인공수정으로는 임신 확률이 너무 낮아요. 사실상 자연임신이나 인공수정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행히 시험관 시술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아내분 몸에 부담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저희도 이미 시험관 시술에 대해 숱하게 알아본 후라 그게 얼마나 아내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난 아이도 좋지만 당신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도 행복해. 시험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정말 괜찮을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아이를 얻으려면 해야지. 난 그 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몇 번 넌지시 아이 없이 사는 삶에 대해 아내에게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뜻은 확고했어요. 아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조금 다투기도 하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6개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확고한 뜻을 꺾을 수 없었던 전 시험관 시술에 동의하고 다시 아내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나 아이를 원한다면 나도 더는 걱정하지 않을게. 나야 어디까지나 당신을 돕는 사람이고 그 힘든 과정을 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러니 당신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여보. 난 정말로 괜찮아. 잠깐 힘든 것만 이겨내면 당신하고 날 닮은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 엄마가 되는 건데 이 정도 고통쯤은 감수해야지. 마침내 결심이 선 저희 부부는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이후 과정을 위해 잠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도 몇 개월쯤 걸렸던 것 같네요. 그 무렵 전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퇴근 무렵 핸드폰을 보니 아내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더라고요. 나야. 당신 전화 여러 번 했는데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퇴근하려던 참이야.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있잖아. 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어디 아파? 아니면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나 임신이래. 당신 아빠 됐대. 우리 자연 임신했다고. 당신 믿어져? 내가 드디어 엄마가 됐대.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아내가 울고 있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임신이라고? 아니, 어떻게 자연 임신 확률이 그렇게 희박하다고 했는데. 여보, 일단 나 바로 집으로 갈게. 울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 몇 번이고 뺨을 꼬집어 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험관을 하니 많이로 고민했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온 게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효자길래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타이밍을 딱 맞춰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전 집에 가자마자 아내를 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요. 그동안 당신 정말 마음고생 많았지? 못난 남편 만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나 앞으로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부자 아빠는 아니더라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당신은 이미 좋은 아빠야. 너무나 완벽한 남편이고. 다음 날 전 아내 손을 잡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내 임신 사실을 확인하시더니 저만큼이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자연 임신이 될 가능성이 0은 아니었지만 거의 제로라고 봐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임신이 되셨네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려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희를 잘 모르는 의료진 분들도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넬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 임신 소식을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아이고, 정미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축하한다. 정말 장하고 기특해. 그래도 아직 임신 초기니까 항상 몸 조심해야 한다. 정미 컨디션 괜찮을 때 집에 한번 올래? 몸에 좋다는 거 실컷 해주마. 임산부는 항상 잘 먹어야 돼.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고. 정말 집안에 이런 경사가 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본가로 오라시던 부모님은 혹시 아내가 힘들까봐 임산부 몸에 좋다는 삼계탕을 낙지까지 몇 마리 넣어 들통째로 끓여오셨어요. 아버진 식사도 안 하시고 그저 아내 옆에 앉아 살코기 하나하나까지 발라주시며 아내를 챙겨주셨습니다. 혹시 닭고기 뼈 조각이라도 목에 걸릴까 걱정이다. 내가 살코기만 잘 발라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거라. 낙지도 너무 긴 거 먹지 말고 내가 잘라준 것만 먹거라. 아빠, 저 아직 임신 초기라 평소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저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엄마 되게 너무 철없어 보이나요? 아니다 얘. 이런 수발도 다 임신했을 때 실컷 받는 거야. 재응이랑 있을 때도 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재응이한테 다 해달라고 해. 알겠지? 어머니 말씀처럼 전 아내와 아이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꿰질까 싶어 아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옆에서 모든 걸 챙겼습니다. 9개월 동안 아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 매일 밤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격은 또 어떨까?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매일 아기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 급하게 지방 출장이 잡혀 경북 상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나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당신 만삭인데 내가 나흘이나 집을 비우는 게 말이 돼? 이참에 그냥 회사 때려치울까? 으이구, 찰떡이 아빠. 자꾸 그러다 회사 지각하겠네. 찰떡아, 아빠한테 얼른 인사해. 아빠 조심히 다녀오고 오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휴게소 호두과자 사오세요 하고. 알겠어. 내가 일 빨리 끝내고 호두과자 이만큼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놨으니까 연락드리면 바로 달려오실 거야. 그때 왠지 제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아이가 나올 것 같아 자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출장지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정미 몇 시간 전에 분만실에 들어갔다. 너 연락받고 급하게 달려오면 사고 날 것 같다고? 정미가 너무 걱정하길래 이제야 전화하는 거야. 너 없어도 애는 잘 나오니까 운전 조심해서 올라오거라. 알겠어요. 지금 당장 저 출발할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이 나와도 연락 바로 주시고요. 전 그렇게 상주에 있다가 곧바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3시간 동안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다시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내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고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긴 했지만 더 빨리 가지 못해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아내가 회복실에 올라가 있는 사이 잠시 필요한 짐을 챙기러 집에 가신다고 했고 혹시 혼자 있는 아내가 서운해할까 봐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며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아내가 병원에 없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 혹시 여기 있던 김정미 산모 어디 갔습니까? 어디 치료받으러 갔나요? 김정미 산모요? 아까 어떤 분이랑 잠깐 1층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남편분인 것 같던데요. 제가 말렸는데도 잠깐이면 된다고 하셔서. 네? 남편이요? 제가 남편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전 혹시 아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병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 아이를 낳은 사람이 그 사이 어딜 간 걸까요? 하지만 1층은 물론이고 화장실까지 뒤져봤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지만 설마 머리 나갔나 싶어 다시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 최악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지하 2층에 내려가자마자 누군가 구석에서 아주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전 대체 어떤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싸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거예요. 저는 계속 고성이 오가는 그 사람들 쪽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차 뒤에 숨어 그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자세히 보니 어떤 키 크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하고 뒷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산모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여자가 뒤돌아 있어서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남자 입에서 나오는 이름을 듣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정미, 너 애 좀 낳았다고 아주 기세등등하다. 왜, 네 남편이 끝까지 모를 것 같냐?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불어? 웃기지 마. 까부는 건 너지. 너 아직도 그 깡패짓 안 그만뒀니? 여기 CCTV 천진데 뭐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게? 아우 진짜. 우리 웃으면서 얘기 좀 하자. 어? 너 애 낳은 지 몇 시간 됐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 나이도 많은 게 아직 힘도 좋다. 산모가 이렇게 건강하면 내 애도 건강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 자식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니까. 전 거기서 혀를 콱 깨물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내 자식이라고 굳게 믿고 애지중지했던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전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든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두 인간은 제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계속 소리를 지르던 아내는 아이 얘기가 나오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새 인생 살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동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너 아이 앞에 얼씬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나한테 뜯어간 돈이 4,700만 원이야. 알지, 다 알지.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5천만 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고 시부모고 네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네 남편 독자라며? 근데 이렇게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5천쯤 못 해주겠어? 나도 생떼 같은 내 아들 포기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래? 네가 정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른 방법 좀 찾아보고. 남장 그러더니 아내를 협박하듯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인간 팔엔 동네 건달들이나 할 법한 문신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너 이러려고 그날 밤 나 도와준다고 한 거야? 이렇게 영원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려고? 거참 말 서운하게 하네. 김정미 내가 너 첫사랑이라며. 아이 낳고 싶은데 네 남편은 영영 가망이 없다길래 도와줬더니만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전 거기까지 듣고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해 들고 있던 차키를 그 두 인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에겐 던지지 못해 그 상간남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그놈은 제대로 맞았는지 얼굴을 부여잡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주차장에서 차키를 던져? 미쳤어? 당장 나와. 그래, 나왔다. 어쩔래?
그럼 병원 주차장에서 산모한테 협박하는 인간은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이야?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내 말 좀 들어봐. 그제야 절 본 아는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상간남은 제가 남편인 걸 알고 불이 나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전 그놈을 잡으려 쫓아가려다 그 순간에도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 일단은 아내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우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아내를 병실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혼자 화를 삭히다 다시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 나 다 들었어. 그러니 거짓말할 생각 말고 내가 들은 얘기가 대체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빼놓지 말고 말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냥 이상한 놈한테 잘못 걸려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들은 것뿐이야. 그럼 내가 들은 건 대체 뭔데? 그 남자가 첫사랑이라는 둥, 내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도와줬다는 둥, 그 소린 다 뭐냐고? 제가 따져 묻자 아낸 입만 뻥긋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하냐? 내가 주차장에 다시 내려가서 근처에 있던 차들 블랙박스라도 다 털어올까? 그러면 사실대로 말할래?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당장 내려가고. 전 정말로 당장 모든 블랙박스를 다 뜯어올 기세로 일어났고 그제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다 말할게. 우선 당신이 들은 내용 다 맞아. 내가 당신을 속였어. 아는 그러더니 삼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인간이 내 첫사랑 맞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 17살 때부터 혼자 살았잖아.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살다 보니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고 날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인간도 학교 중퇴하고 동네에서 양아치 짓이나 하는 애였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학교에서 고아라고 그렇게 날 무시하던 애들이 그 양아치가 내 남자친구라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라. 걔가 내 인생 첫 보호자였던 거야. 그럼 내가 첫사랑이고 첫 가족이란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 인간이랑 당신은 달라. 당신은 내게 부모님을 선물해줬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줬잖아. 어떻게 그 질 나쁜 인간이랑 당신이랑 같겠어. 정말이야. 그때부터 전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말도 저를 속이려는 말 같고 금방이라도 다른 얼굴을 하고 제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 같았어요. 10대 땐 걔도 어리고 나도 어리니까 오히려 괜찮았어. 근데 20대가 되고 깡패짓 하던 게 조금 더 영역을 넓혔는지 그때부터 날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 어디서 빚도 엄청 지고 와서 내가 맨날 갚아주고 내가 몰래 모은 비상금도 다 가지고 가버리고 걔 때문에 나 21살 때 신용 불량자까지 될 뻔했어. 그래서 참다가 헤어졌고 정말이야. 그리고 공장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살다가 당신을 만난 거야. 그걸 나더러 지금 믿으라는 거야? 그때 헤어졌다는 인간이 왜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인간이 수소문 끝에 내 연락처를 알아냈더라고. 내가 연락을 다 거부했지만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 그러다 영영 아기를 못 가질 위기가 생겼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든 속풀이를 할 사람이 필요했어. 전 그제야 1년 전쯤 아내가 뜬금없이 여행을 가겠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내에겐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수정이란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랑 맥주 한잔 하다가 너무 늦어져서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났다. 너 그때 수정 씨랑 만난 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인간을 만나러 간 거였어. 그땐 정말 소주 한 잔만 하고 헤어지려고 했어. 그 사람은 내 밑바닥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술 한잔 하다가
나도 너무 취해서 임신이 안 돼서 고민이란 소리를 하게 됐어. 10년도 더 지나 만난 첫사랑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내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한테 완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던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과 회포를 풀게 되었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 말을 듣고 그 상간남은 아이고 그거 어쩌냐. 너 어릴 때부터 빨리 애 낳고 싶다고 그랬잖아. 시험관 그것도 성공률이 아주 높진 않다던데. 네가 정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까? 일정을 생각하면서 그 파렴치한 인간은 술에 취해 울고불고하는 아내를 살살 꼬셔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만 거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하길래 친구와 놀고 오라고 외박을 허락해준 제가 바보였어요. 그렇게 보낸 하룻밤 때문에 덜컥 아이가 생겼고, 그 상간남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인간은 아내에게 수시로 겁을 주며 계속 돈을 뜯어가고 있었고요. 처음엔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 그 돈이 눈덩이만큼 불어나 4,700만 원이란 큰 돈이 된 거죠. 전 지금도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 똑똑히 기억납니다. 정말 그날은 실수였어. 난 그냥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엄마, 아빠, 아니 우리 시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도 다 알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 차라리 그날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면 난 당신을 용서했을지 몰라. 어쩌면 아이조차 내가 품자고 생각했을지 모르지. 하지만 당신은 지난 10개월간 매일 행복해하던 나와 부모님을 짓밟았어. 결혼 생활 7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을 위해 살던 내 인생을 짓밟았다고. 그러고 너 어디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정말 미안해. 미안해. 그것 말곤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는 더는 소리도 내지 않고 눈을 꼭 감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두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 뒤로 부모님께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주변에서 절 찾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다면서 사진 한 장 안 올리냐며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 회사에만 겨우 휴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그저 아이일 뿐 사실은 제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절 괴롭혔습니다. 결혼 생활 7년, 연애 2년 동안 저에게 매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 얼굴이 이젠 꿈에서 봐도 무서울 지경이었죠. 저도 저지만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땐 제가 아직 아이 얼굴 한 번을 보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술에 취해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집에 퀵 서비스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웬 서류 봉투였는데 열어서 내용물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빼곡히 작성된 이혼 서류와 편지 한 통이었어요. 우습게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보내온 거였습니다. 전 대체 이게 무슨 뻔뻔한 짓인가 싶어 아내가 쓴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몇 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재흥 씨, 이젠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없겠지? 부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진 않길 바래. 사실 나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참 많이 후회했어.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하고 넘어갈 걸 그랬다는 후회도 참 많이 했고. 그랬다면 착한 당신은 불쌍한 날 못 이기는 척 용서하고 혼자 괴로워했겠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내가 참 많이 사랑했던 거고 결국 내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만 나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내게 준 가족, 따뜻한 집, 안락한 울타리에 너무나 감사했어. 어떤 날은 그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까 봐 두렵기도 했고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선택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렸네. 정말 미안해. 다 내 책임이야. 그 인간이 나한테 무슨 협박을 하더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난 정말 쓰레기고 당신과 엄마 아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난 나쁜 선택을 하진 않을게. 더는 당신에게 상처만 주고 비겁하게 굴지 않으려고. 그저 당신이란 좋은 사람 인생에 금방 잊혀질 오물 같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해 줄래? 아이도 내가 데려갈게. 내가 좋은 엄만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나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 당신을 참 많이 사랑했어. 감히 내 분수도 모르고 지금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부디 나 같은 건 잊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아낸 그렇게 서류와 편지를 제게 보내고 아이와 함께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지경이 되자 제 부모님도 끝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죠. 저희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꽤 오래 병원 신세까지 지셨습니다. 막내딸이라고 생각하며 엄마 아빠 소리까지 듣던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조금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어머니는 매일같이 울며 아내를 찾아오라고 오열하셨습니다. 차라리 내 눈앞에서 빌라고 해라. 그 몸으로 갓난아이를 안고 어딜 간 거야?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내 앞에 있으라고 해. 어머니, 이제 그 사람은 잊으세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 이제 와서 다시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걔가 틀림없이 말 못할 다른 사연이 있을 게다. 정미가 그럴 애가 아니잖니. 내가 7년 넘게 걔를 딸처럼 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날 수가 있니? 매정한 것, 잔인한 것 같으니라고.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재응이라고 지금 제정신이겠어? 집 나간 며느리 생각하다가 멀쩡한 우리 아들마저 잡고 싶어? 한때 영원한 행복을 꿈꿨던 저희 집도 아내가 남기고 가는 큰 상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전 아내를 꽤 오랫동안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정말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아내와 상간남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전 이미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과 아내의 편지, 증언이 증거로 남아있었고 소송에서 이길 게 확실했습니다. 제가 그제와 상간남 소송을 걸었던 건 돈 때문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진심이었던 제 마음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법원에서 오랜만에 본 아내는 몹시도 말라있더라고요. 그 상간남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출했던데 아내는 법원까지 직접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안부 묻는 것도 참 염치 없지? 그래도 내 잘못에 대해 벌받는 자리인데 내가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아니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법원 앞에 와 계셨는데 그렇게나 당장 데려오라고 소리치던 아내가 막상 앞에 나타나자 아무 말도 없이 노려만 보고 계셨어요. 아낸 저와 부모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년이에요. 부디 절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닌 한동안 그런 아내를 쳐다만 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아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찬데 앉지 마라. 그러다 뼈 삭는다. 이렇게 얼굴 봤으니 됐어. 앞으로 사는 동안에 서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든. 그땐 내 딸로 태어나거라. 그땐 이렇게 살지 말고 내 딸로 태어나서 사랑만 받고 살아. 어머님 그 말씀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아내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손수건 한 장은 건네고 부모님 뒤를 쫓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이 있고 4년이 흘렀습니다. 전 어느새 40대 중년이 되었네요. 부모님도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말수가 적어지셨어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는 소리도 안 하시고요. 나중에 아내 친구였던 수정 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먼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직장에 들어가긴 쉽지 않았을 테고 지방에서 식당 일이나 청소 일을 하며 지낸다네요. 전 가끔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그 아이가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 아인 서툰 발음으로 절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늘 그 아이를 안아주려다가 행동을 멈추곤 해요. 저는 결국 꿈에서도 한 번도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새 아내에 대한 기억이 조금은 흐릿해졌습니다. 한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인생을 걸었던 소중한 존재가 떠나간 자린 생각보다 꽤 빠르게 아물고 있어요. 물론 저도 술도 많이 먹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신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너 언제까지 매일 술만 먹고 이러고 있을래? 너 진짜 인생 망치기로 작정한 거야? 아니면 부모 마음에 정말 빗을 꽂아 속이 시원하겠어? 어머니, 엄마, 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요. 저 한순간에 아내도 아이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멀쩡하게 밥을 먹고 출근을 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굳게 먹고 씩씩하게 살아야지. 아마 그 상간남 자식은 어디서 또 사기나 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다. 근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네가 이러고 있어? 당장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어. 그때 어머니가 절 호되게 혼내지 않으셨다면 전 좀 더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전 직장도 잘 다니고 여전히 숫기는 없지만 동료들과 가끔 맥주도 한잔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와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에게 마음을 줘서 고통받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있을 때도 아낸 가끔은 외로움에 사무친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날 때부터 혼자였고 어쩌면 꽤 오랜 시간 또다시 혼자 있게 된 아내가 그렇게 원했던 아이와 함께 외롭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아내가 원망스러웠고 배신감이 컸지만 이젠 그래도 아내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네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던 그녀가 지워져 가고 잊혀져 가고 아침마다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릴 땐 그저 슬픈 사랑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제 성향과 딱 맞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프지만 내일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아이도 제 인생에서 지워져 갈 거고요. 전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살기보단 앞으로 제 앞에 놓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감추고 싶은 상처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에겐 아내와의 일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고 흉터는 언젠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주겠죠. 전 여전히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언젠가 제 곁에 새로운 빛이 찾아오면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네요. 아직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 이제 그 빛을 따라 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겁니다. 아마 제 사연 들으시고 아내를 욕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저 어느 불쌍한 40대 독거 중년의 하소연이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람이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보란 듯이 잘 살아 이 말을 남기며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